미국과 첨예한 대립 중인 중국, 이제는 파렴치한 야욕을 숨기지 않는 일본, 그리고 이 와중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북한까지, 이처럼 국제정세가 혼란스러울수록 반드시 되새겨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적은 바다로부터 온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이 요청하신 대로 대한민국 해군 함정의 첨단 무장체계에 대해 모든 걸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이 미쳤다.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이 한국을 단 한마디로 평가하는 말입니다. 10년 동안 늘어날 우리 해군의 건항 계획을 본 해외 전문가들은 한국의 전력 증강에 경악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해군의 전력 확장이 심상치 않은데요. 우리 대한민국은 2030년 되면 총 53척의 전투함을 보유한 해양 강국이 됩니다. 게다가 한국형 항모 CVX까지 배치되는데요. 하지만 정작 2022년 GFP의 함대 배수량 기준 해군력 순위로 보면 한국은 겨우 8위에 그칩니다. 이는 아직 우리 해군 함정 사업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이에 반해 우리의 영원한 숙적인 일본의 해군력 순위는 3위이며 심지어 최근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최악의 적인 중국의 해군력 순위는 무려 2위입니다. 이래서야 한국이 살아남을 수 있겠냐 싶을 정도인데요. 그런데 전문가들은 이 순위가 그저 착각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FFX-3, KDDX, 도산, 안청호급 등 수년 내 도입될 전력망 개선에도 한국의 순위가 단번에 4위까지 치솟을 거라 장담하는데요. 이는 정말 엄청난 일입니다. 해상과 공중전력에 몰빵한 일본과 육해공 전력을 고루 갖춘 한국의 격차가 종이 한 장 차이로 좁혀질 것이란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일본은 물론 중국, 러시아 등 한국을 둘러싼 군사강국들의 눈길이 우리 해군력의 강화로 쏠리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일각에서는 그래봐야 일본의 밑이 아니냐며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이렇게 강력한 해군을 육성할 수 있었던 데에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한국이 일본 해상력을 압살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이 일본의 해상전력을 단숨에 뛰어넘을 수 있는 비장의 무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로 한국형 수직발사관 KVLS입니다. VLS는 이미 한국과 일본도 가지고 있는 무기입니다. 하지만 절대 가지지 못한 결정적인 차이로 우리의 전력은 일본과 차이 날 수밖에 없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합니다. 많은 분들이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VLS의 개발은 수상함의 역사를 바꿨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인데요. 사실 VLS는 어떻게 보면 미사일이 담긴 빈통이지만 이것을 보유한 것과 보유하지 않은 것의 해상력 차이는 극명하게 나뉩니다. VLS는 각 발사대에서 따로 발사돼 불발되더라도 다른 미사일을 쏘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게다가 좌표를 입력하면 즉시 발사가 가능해 적의 위치에 따른 사각이 없고 위급 상황 시 모든 미사일을 동시에 발사에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VLS는 현대 함선에는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요소인데요.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독자적인 규격의 VLS를 개발하고 보유 중인 나라는 극히 드뭅니다. 당장 잘난 척하는 일본만 하더라도 스스로 VLS를 개발하지 못해 미국의 마크 41과 마크 48 VLS를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에 반해 우리 한국은 일본처럼 미국의 VLS를 일부 운영하고 있지만 그에 만족하지 않고 스스로 VLS를 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한국형 수직발사관 KVLS인 것입니다. KVLS는 미국의 마크 41과 성능적으로 동일한데요. 미사일을 담는 캐니스터를 교체해 533mm부터 다양한 미사일을 발사 가능해 마크 41의 기능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서 더 나아가 KVLS를 더욱 발전시킨 차기형인 KVLS-2도 개발했는데요. KVLS-2는 KVLS보다 면적, 길이, 탑재 능력 등 모든 기능이 최소 120% 이상 향상됐습니다. 모듈 하나의 크기가 가로 3m, 세로 2.4m, 높이 9.8m이며 모듈 6개를 통합할 경우 가로 7.2m, 세로 6m, 높이 9.8m인데요. 군사 전문가들은 KVLS-2가 미국의 주말특급 구축함에 장착된 마크 57 VLS와 동등한 성능을 낼 것이라고 여깁니다. 그리고 KVLS에는 미국 VLS에는 없는 아주 특별한 기능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한국산 미사일이 탑재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한국은 해공, 해룡을 비롯한 각종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초음속 대한미사일, LSM 개량형 해상 요격 미사일까지 모든 분야에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미사일은 오로지
KVLS에만 장비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한국만 사용할 수 있는 맞춤형 무장인 것인데요. 이렇게 한국이 급속도로 성장하자 한때 아시아 최강 해군을 가졌다며 거들먹대던 일본이 식은땀을 흘리며 한국의 성장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한국 해군의 급성장은 일본에게 눈의 가시 같은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위기의식을 느낀 일본은 서둘러 군비를 증강하기 시작했는데요. 일본은 여태까지 GDP의 1% 이하인 50조 원을 방위 예산으로 편성해왔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2012년 아베 정권이 집권한 이후부터 보통국가로의 전환이라는 야욕을 달성하기 위해 방위 예산을 아름아름 늘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본의 방위 예산이 2021년 54조 원, 2022년 56조 원으로 급증했는데요. 그런데 이 수치마저 조작되었다는 의견이 일본 언론에서 나왔습니다. 표면상으로는 GDP의 1% 이하라는 일본의 방위 예산이 실제로는 꼼수를 이용한 장부 조작으로 1%를 아득히 뛰어넘었다는 것인데요. 이 폭로에 따라 일본의 2022년 방위 예산을 추정하면 그 규모가 무려 68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는 2022년 한국의 국방 예산 54조 원을 뛰어넘는 역대급 규모인데요. 이를 통해 일본이 겉으로는 평화를 사랑하는 척하면서 군국주의 국가로 회귀하겠다는 일본의 음흉한 속내가 적나라하게 드러나 보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신형 함정의 건조를 연속해서 발표했는데 일본이 자랑하고 있는 모가미급 호위함은 올해 3월에 일본함의 취역을 준비하고 있는 5,500톤급 최신의 호위함입니다. 모가미급은 17식 대한미사일을 포함한 다양한 최신형 무기체계를 탑재하고 있어 대한민국 함선에 엄청난 도발을 자행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해상자위대는 방어력까지 증가시킬 것을 예고해 한국에게 무언의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차기 이지스함인데요. 현재 운영 중인 마야급 이지스 구축함의 체급을 키워 육상용 이지스 어쇼를 탑재한 거대한 이지스함을 만들겠다며 호언장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하나 있으실 텐데요. 그럼 도대체 언제 한국이 일본이 두려워할 정도로 크게 성장하는가입니다. 지금이야 주변국들을 위협할 정도의 엄청난 군사력 증강을 취하고 있지만 과거에는 현재 모습과 다르게 한국 해군력은 미약했습니다. 대한민국 해군은 창설 당시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한반도의 해안을 지키는 지역 해군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북한 해군을 상대할 정도의 함정만을 운영했는데요. 하지만 1990년대 들어서면서 상황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중국과 일본이라는 새로운 위협이 대두됐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1990년대 이래로 독도와 이어도에서 중국, 일본이 우리의 영토를 침범하는 일이 잦아지다 못해 이제는 일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우리 해군이 이에 대응해 우리나라의 해상통행로와 해상주권을 회복하기 위해 대양해군을 양성할 필요성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은 2028년까지 신형 함정 도입 사업을 통해 강력한 해상작전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대한민국 대양함대의 규모가 매우 거대해집니다. FFX3, 배치3, 배치4로 총 12척의 호위함과 3척의 신형 이지스 구축함이 배치될 예정입니다. 또 있습니다. 도산한청호급 잠수함 배치2와 배치3로 6척의 잠수함도 추가로 배치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한국은 3,000톤 이상의 함정을 기준으로 총 18척의 구축함과 26척의 호위함, 9척의 잠수함 등 해군의 발전 속도는 말 그대로 순풍에 돛단 것처럼 매우 빠르게 순조롭게 진행됩니다. 반면 순조로운 한국 해군과 달리 일본의 계획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데요. 바로 일본의 고질적인 비용 문제 때문입니다. 일본은 이지스 어쇼의 높은 가격 때문에 차기 이지스 구축함을 건조할 것을 발표했는데 그런데 황당하게도 이 사업이 이지스 어쇼의 가격보다 오히려 25% 이상 상승했습니다. 여기에는 매우 한심한 비하가 있었는데요. 이지스 어쇼에 탑재되는 스파이7 육상용 레이더를 해상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05형이나 미국의 주말투 수준의 대형 구축함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건조 비용은 오를 수밖에 없었고 이 사실을 몰랐던 일본은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한심한 작태를 보였는데요. 과거에도 그랬지만 일본의 근시안적인 계획과 변하지 않으려는 민족 특성이 한몫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일본과 정반대의 거침없는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과거 주변국 대비 약한 군사력으로 그들의 위협에 상시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또 군사도발 및 무력 충돌이 수차례 벌어지면서 우리의 안보를 더욱 공고히 하려는 국민들의 열망도 높았습니다. 이런 기조가 형성돼 우리는 단기간 중국, 일본과는 다른 안보 체계를 구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일각에서는 겨우 VLS로 한국이 일본을 압도하는 것은 과장이라는 주장이 일고 있습니다. 그 예로 KVLS에는 미국산 미사일을 탑재하지 못하는데 오히려 무장이 부족해 군함의 전투력이 떨어졌다며 KVLS 도입을 비난했는데요. 하지만 그들의 생각과 달리
KVLS의 존재감은 아주 강력합니다. 그 이유는 KVLS의 도입으로 인해 한국은 미국의 그늘에서 벗어나 스스로 무장할 수 있는 국가로 변화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VLS는 전투기 무전과 동일하게 무기의 정보를 입력하는 통합 과정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미국은 자신들의 무장의 소스 코드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체계를 사용하고 싶으면 무기 개발국의 소스 코드를 미국에 넘기라며 뻔뻔하게 갑질을 일삼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런 짠돌이 같은 편협함 때문에 미국산 무기를 쓰는 국가들은 미국이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신세로 전락하는데요. 한마디로 미국이 승인하지 않으면 나 자신을 지키는 무기조차 마음대로 장착 못하는 무기 종속국이 되는 것입니다. 일본이 바로 그런 경우인데요. 일본은 독자적으로 군함과 미사일을 설계 및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발사체계인 VLS는 미국제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때문에 17식 대한미사일과 같은 최신형 미사일을 만들어도 VLS에 탑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외부에 별도의 플랫폼을 설치해 자신들의 미사일을 탑재하고 있는데요. 즉 일본은 미국의 무장을 통합해달라고 구걸할 수밖에 없는 완벽한 가불관계입니다. 이에 반해 한국은 자유롭게 우리 무기를 KVLS에 탑재해 마음대로 쏘고 마음대로 교체할 수 있습니다. 일례로 대한민국이 한국판 야온토라 불리는 초음속 대한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었던 것도 이 KVLS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한국도 일본처럼 미제 VLS만 만족했다면 일본과 같이 함선 외부에 무장을 탑재하거나 아예 개발할 생각조차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는 무기 개발만큼이나 중요한 발사 플랫폼의 중요성을 깨닫고 빠르게 국산화한 대한민국의 현명함이 돋보이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처럼 한국의 지혜로운 대처로 자주국방에 한 발씩 나아가는 동안 일본은 비리가 가득한 초고가 국산 장비와 쓸모는 있으나 미국에 휘둘릴 수밖에 없는 미제 장비에 무의미한 예산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라면 일본은 68조 원이 아니라 680조 원을 쓰더라도 결국 대한민국에게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난 11월 초 튀르키 해군이 흑해에 집결했습니다. 러시아 흑해 함대가 곡물은 송로를 봉쇄하려는 걸 막아선 겁니다. 그러자 러시아 흑해 함대는 봉쇄를 포기하고 빠르게 군을 물렸는데요. 사실 러시아 흑해 함대의 상황이 아주 나빴기 때문입니다. 현재 흑해 함대는 모스크바함이 격침된 이후 꾸준히 누적된 피해 때문에 5대 사항을 완전히 봉쇄할 여력이 없습니다. 모스크바함뿐 아니라 방공 능력을 가진 신형 호위함이 여러 격침되거나 대파되면서 우크라이나가 발사하는 서방제 대한미사일을 전부 방어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서방제 대한미사일을 피할 수 있는 먼 거리에서 제한적인 해상 봉쇄만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러시아 흑해 함대가 쉽사리 물러나자 현실을 파악하지 못한 러시아 내부의 극단주의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무적의 러시아 함대가 고작 튀르키예 해군이 겁나 군을 물렸냐며 러시아 정부에게 흑해의 완전한 차단을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요. 정말 한심합니다. 아무래도 이들에게는 우크라이나의 곡물을 기다리는 굶주린 3세계 국가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푸틴 정권의 입장에서는 그나마 전쟁을 지지하고 있는 극단주의자들을 저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보여주기식으로라도 곡물 운반선에 대한 공격을 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 때문에 흑해를 둘러싼 곡물 운송 문제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해군력을 이용한 해상 봉쇄는 매우 심각한 위협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해상 운송으로 대부분의 무역이 이뤄지는 국가들에게 매우 치명적인데요. 게다가 흑해 함대에게 위협당하는 우크라이나처럼 중국 해군이라는 아주 크고 강력한 적이 바로 옆에 있고 그 중국 해군이 우리 바로 옆에 있는 대만 해협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자마자 수출로 먹고 사는 대한민국의 생명선이 중국에 넘어갈 상황입니다. 그나마 오키나와의 미군 기지 덕에 크게 우회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유일한 안심거리인데요. 그런데 오키나와 미군으로도 못 막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미사일과 잠수함의 기습입니다. 만약 중국이 한국을 잠재적 위협으로 간주하고 선제 공격한다면 대공 미사일은 고사하고 고속 회피 기동조차 불가능한 우리 상선들은 중국의 미사일 공격을 고스란히 뒤집어 써야 합니다. 당연히 중국 잠수함들이 쏘아댈 어뢰 역시 피할 능력이 없는데요. 따라서 우리 해군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우리 화물선들은 배를 크게 돌려 일본 남부 간문 해협이나 일본 북부 스가루 해협을 통해 부산으로 입항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운송기간이 크게 늘어나고 물류비용이 폭등할 게 불보듯 뻔한데요. 그러므로 이를 막기 위해서는 우리 해군이 화물선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한 척씩 움직이는 화물선들을 5에서 10척의 화물선단으로 묶은 뒤 이를 호위함 이상의 배수량을 가진 전단 규모의 해상전력이 보호한다면 상선들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시대적 변화와 북한 때문인데요.
먼저 시대적 변화는 군함의 감소입니다. 2차 세계대전까지만 하더라도 군함의 숫자는 상선에 비해 모자랄지언정 그리 적지 않았습니다. 영국이나 미국 같은 강대국들은 구축함, 순양함 등 현대 해군이 주력으로 운영하는 군함들을 각기 수백 척씩 운영할 정도였는데요. 그러나 2022년 현재 세계 최강이라는 미해군조차 구축함의 숫자가 100척이 되지 않습니다. 전 세계적인 경제성장으로 군에 입대하는 인원이 줄었고 군함의 성능과 규모가 크게 오르는 대신 단가가 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평상시라면 한 척의 군함으로 예전보다 훨씬 많은 일을 할 수 있지만 전시 같은 특수 상황에서는 군함 부족이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이는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현재 우리의 군은 3척의 이지스함과 6척의 구축함, 그리고 수십 척의 호위함과 초계함을 운용 중입니다. 그런데 이 중 한두 척은 해적소탕과 교대를 위해 해외에 배치되어 있고 또 다른 한 척은 매년 해사생도들이 수행하는 순항훈련을 위해 배치되어 있습니다. 최근 신형 훈련함 한산도가 등장하면서 구축함 한 척을 다시 국내로 돌릴 수 있게 됐지만 여전히 군함 부족이 매우 심각합니다. 물론 그래도 군함 한 척 없는 우크라이나와 비교할 바는 아닙니다. 한때 세계 최대 규모의 괴물 이지스함으로서 무려 128셀의 수직발사관을 가진 세종대왕급 이지스함을 비롯해 56셀의 수직발사관을 가진 KD2 충무공 이순신급 방공구축함, 16셀의 수직발사관을 가진 대구급 호위함, 수직발사관은 없지만 고성능 단거리 방공체계인 RIM-116램을 운용할 수 있는 인천급 등 우리의 군의 군함 전력은 매우 막강합니다. 척수로 치면 이지스 구축함 3척, 구축함 6척, 대함, 대잠, 대공 능력을 보유한 호위함 10척이며 내년까지 대구급 4척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여기에 더해 3,000톤급 대형 재래식 잠수함 도산한창호 1척과 1,400톤급 장보고급 9척, 1,800톤급 손원일급 9척 등 총 19척의 재래식 잠수함 전력을 보유 중이고 내년 4월에 도산 안창호급 1척이 추가되는데요. 정리하자면 한국해군은 2023년이면 9척의 구축함과 14척의 유도탄 방공호위함, 20척의 재래식 잠수함을 동원할 수 있는 막강한 해군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크라이나와 달리 우리 손으로 우리 바다를 지키는 게 가능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북한입니다. 지난 수개월간 북한은 하루가 멀다 하고 포격도발,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특히 지난 11월 2일에는 울릉도 인근으로 미사일 발사를 감행해서 울릉도에 공습경보가 내려지는 등 큰 소란이 있었는데요. 이 때문에 우리의 군이 동서남해에 보유한 3개 해역함대 중 동해와 서해를 담당하는 1, 2함대는 함선을 나눠 해상교통로를 보호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한국이 해상교통로 보호에 동원할 수 있는 함대는 기껏해야 목포의 3함대, 제주도의 7기동전단, 진해의 5성분전단 정도가 전부입니다. 그러나 이 중 5성분전단은 대다수가 소해함이나 상륙함 등 지원 전력이라 선박 호위가 불가능하며 3함대의 전력 중 현대전에서 선박을 호위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인 대공유격 능력과 대자멜기 운용 능력을 가진 군함은 인천급 2척, 대구급 1척이 전부입니다. 2023년 12월부터 2023년까지 4척의 대구급이 추가로 해군에 인도될 예정이지만 이 중 많아야 2척이 3함대에 인도될 것이므로 아무리 높게 잡아야 인천급 2척과 대구급 3척, 그리고 7기동전단이 우리의 군이 해상교통로 수호에 투입할 수 있는 전력입니다. 이를 군함으로 함급으로 환산하면 이지스 구축함 3척, 구축함 6척, 호위함 5척 등 총 14척인데요.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기동전단의 구축함 2척은 해외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군이 동원할 수 있는 군함은 총 12척입니다. 원양에서 선단을 호위할 함대, 호위함대와 교대하기 위해 제주도 남방에 출항할 함대, 제주해군 기지에서 정비하며 출동을 준비할 함대로 나눌 경우 각기 4척을 동원할 수 있는 건데요. 이 정도면 아무리 높게 쳐줘야 전대급 전력밖에 안 됩니다. 호위함대에 우리의 군이 보유한 장보고급, 손원일급, 안창호급 잠수함을 총동원한다고 할지라도 함대 하나당 6척 정도를 동원하는 게 한계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정도로는 완벽한 방어가 어렵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군수보급인데요. 우리의 우수한 군함들이 적의 미사일과 적 잠수함을 요격할 수 있는 것은 어디까지나 요격미사일과 폭뢰 등이 소진되지 않았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계속 공격을 받는다면 미사일 재고가 순식간에 동날 수 있습니다. 심할 경우 우리 미사일 전력이 떨어진 걸 감지한 중국 해군이 화물선단이 아니라 우리 선박을 직접 노릴 수도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안 그래도 부족한 우리의 군함정과 귀중한 장병들의 목숨이 위험해지는 건데요. 그런데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기만체계인데요. 지난 2019 마덱스에서 국내 기업 TS텍은 유도탄 기만체계를 공개했습니다.
프랑스 라코릭스사와 협업을 통해 개발된 이 체계는 적 미사일의 레이더와 적외선 탐지 장치를 교란할 수 있는 기만체를 발사할 수 있는데요. 이 체계를 통해 요격 미사일이 부족하거나 혹은 요격 미사일의 방공망을 통과한 적 미사일이 기만체를 우리 군함으로 착각하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이 덕에 생존성이 크게 향상됐는데요. 현재 우리 해군에 이 기만 체계의 탑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우리 기술진은 독자 기술로 어뢰를 기만하는 어뢰음향 대항 체계를 개발했습니다. 어뢰음향 대항 체계 TACM은 군함을 공격하는 적 어뢰를 조기에 탐지 경보하고 기만기를 투하해 적 어뢰를 교란 및 기만합니다. 기만기를 잠수함이나 군함으로 착각하도록 해 자폭하게 하는 건데요. 우리 기술진은 이미 2000년에 이 TACM을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부터 2012년까지 6년에 걸쳐 TACM을 개량했고 사용 범위를 확대 중입니다. 그 결과 최근에는 자항식 기만기라는 새로운 영역까지 개척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자항식 기만기는 제자리에 떠서 특정 영역에서만 교란을 할 수 있는 부유식 기만기와 달리 스스로 움직이며 적을 교란할 수 있는 신개념 체계로 이 체계를 사용할 경우 단순히 소나를 교란하는 것을 넘어 어뢰를 발사한 적함의 승무원을 교란할 수 있습니다. 현재 배치가 한창인데요. 이들 체계가 모두 배치되면 더 적은 군함으로도 안전하게 해상교통로를 보호할 수 있을 겁니다. 대공포는 전투기와 함께 등장한 무기입니다. 아주 초창기 항공기는 캔버스천과 나무로 만들어졌고 속도도 그리 빠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병이 한데 뭉쳐 집중사격을 가하는 것만으로도 격추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1차 세계대전 중 최초의 금속제 전투기가 등장하면서 보병은 다른 방법을 구상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러나 당시 존재하던 기관총이나 포는 하늘을 공격할 수 있을 정도로 각을 높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게틀링포나 기관포의 고각 사격이 가능하도록 만든 대공 기관포입니다. 대공포는 고각 사격을 통해 적 항공기를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각을 낮추면 지상의 보병이나 차량을 상대로 압도적인 화력을 뽐낼 수 있습니다. 하나만 설치하면 지상, 공중은 물론 작은 군함까지 격파가 가능해지면서 다용도포로 그 위용을 떨치기도 했습니다. 이런 다목적성은 본격적인 대공포가 등장한 지 거의 10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유효합니다. 특히 함대 방공의 최후의 보루로 기능하는 기관포형 시위즈는 드론, 자살보트 등에 가장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응 체계이며 민간 선박을 안전하게 제압할 수 있는 무기 중 가장 강력한 화력이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레이저포나 미사일보다 훨씬 저렴하면서 효과적인 기관포형 시위즈는 거의 모든 함정이 탑재하는 이유입니다. 지금까지 가장 대표적인 것이 네덜란드산 골키퍼와 미국산 펠렁스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외산 무기의 문제가 그렇듯 무기가 단종되거나 개량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며 국방력 강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군은 국산 시위즈 개발 사업인 시위즈2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현재 LIG 넥슨은 현무, 해성, 청궁, 해궁 등 이름만 들으면 알 수 있는 국산 미사일 대다수를 개발한 한국의 레이시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위즈2 사업에서 그 오랜 정통과 경험을 갖춘 업체인데요. LIG는 네덜란드산 시위즈인 골키퍼의 창장비 자격을 갖춘 업체이며 여러 차례 시위즈를 직접 따라봤다는 것을 내세워 시위즈 자체 개발에 대한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나 넥선 모두 시위즈2에 쓸 무장으로 A-10 전투기에 탑재되는 GAU-8 어벤져 기관포가 채용될 예정인데요. 여러 군 전문가들은 같은 GAU-8을 채용한 골키퍼를 만져본 넥스원의 제품이 아무래도 신뢰성이 높을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뿐만 아니라 레이더 역시 이미 실전 배치가 진행 중인 신형 대포병 레이더2에 쓰이는 레이더를 사용했기 때문에 전체 시스템을 새로 만들어야 하는 하나보다는 장비의 신뢰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포병 레이더가 심상치 않습니다. LIG의 대포병 레이더2는 2021년 6월 현재 기준으로 개발이 완료된 국산 A사 레이더 중 전력화까지 완료되어 실전 배치가 이루어진 유일한 레이더입니다. 한국이 개발한 대포병 레이더2는 한국군이 그동안 써왔던 스웨덴산 아서K보다 탐지거리 및 운용시간을 비약적으로 높인 한국산 레이더입니다. 기존 수입산 레이더는 탐지거리가 약 40km였지만 한국형 대포병 레이더2는 60km를 넘으며 연속 운영시간도 아서K는 약 6시간인 것에 반해 한국형은 2시간 이상 더 깁니다. 또한 대포병 탐지 레이더는 A사 레이더 방식으로 아서K보다 동시 표적 처리 능력이 월등히 뛰어나 외국산 레이더 대비 동시 표적 처리 능력도 2배로 뛰어납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장점은 국산화율이 95%에 달해서 고장이 날 경우 수리를
포함한 군수 지원을 원활하게 할 수 있어 작전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LIG의 시위즈2는 이 레이더를 탑재해 여러 목표를 동시에 탐지 및 추적해 동시에 여러 미사일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또 우수한 처리 능력을 통해 뛰어난 클러터 제거 능력을 보입니다. 클러터는 레이더상에 나타나는 이상 신호로 해수면에 가까울수록 심하게 발생하며 방어를 위해 군함이 뿌린 체프나 플레어도 클러터의 원인이 될 수 있는데요. 사방에서 미사일을 회피하기 위해 체프가 뿌려지는 상황에서 해수면에 바짝 붙어 시스키밍하는 정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해서는 이 클러터를 빨리 제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클러터를 얼마나 빨리 많이 제거하느냐에 따라 날아오는 정미사일의 수와 속도를 파악해 추적하는 속도가 달라지고 그것이 곧 함대 생존을 보장하는 대응 시간의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인데요. 그런 면에서 대포병 레이더로 전력화된 레이더를 탑재하는 것은 넥스원 시위즈2 신뢰성을 믿을 수 있게 하는 매우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반면 하나 시스템 역시 매우 수준 높은 기술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하나 시스템은 지휘통제 체계인 C4I를 비롯해 전자전 감시 정찰에 필요한 각종 장비를 공급한 업체입니다. 2020년대 중반에 본격적으로 배치될 한국형 중구축항 KDDX에 들어가는 통합 마스트를 만들 회사가 바로 이 업체인데요. 함정의 모든 센서를 하나로 모으는 통합 마스트는 서로 다른 레이더 간의 전자파 간섭이 일어나기 쉬워 매우 섬세하고 정밀한 설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저 거대한 쇳덩이에 불과하게 되는 최첨단 기술입니다. 미국, 일본 등 몇몇 국가만이 통합 마스트를 이용한 대형함을 건조할 수 있는데요. 하나 역시 이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수한 레이더 설계 능력은 클러터를 빠르게 처리하고 신속한 추적을 해야 하는 시위즈2에서 반드시 필요한 능력인데요. 훨씬 더 복잡하고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장비를 제조할 수 있는 하나이기 때문에 시위즈2에 사용될 시스템도 LIG 넥스원 못지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또한 대공포의 가장 핵심인 기관포 역시 같은 계열사인 하나디펜스는 30mm 차륜용 대공포 사업에 참여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세계적인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두 업체 모두 레이더 반사 면적을 최소화한 미래적인 모습의 시위즈2 모습인데요. 시위즈는 반드시 노출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함정의 스텔스 설계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레이더의 크기를 줄이고 포신까지 스텔스 기법을 도입했습니다. 정말 이대로 만들어진다면 한국이 개발한 시위즈는 세계 최고의 기관포용 근접 방어 무기가 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수십 년 된 GAU-8 기관포보다는 첨단 설계가 적용된 40mm CTA-탄이 우수하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CTA-탄은 탄두를 탄피 안에 내장해 탄의 부피를 줄이면서 위력은 극대화한 신형탄입니다. 장전장치 역시 간소화되어 미래 군함의 시위즈 체계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군은 아직 많은 수의 골키퍼와 펠렁스를 운영 중이며 보조 목적의 대공포용 시위즈를 CTA-탄을 적용한 40mm로 만드는 것은 여러모로 한계가 많습니다. 또한 이와 별개로 방산무기는 성능도 중요하지만 그 무기체계의 우수한 신뢰성이 담보되어야만 양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탄 검증을 받은 30mm 기관포와 달리 CTA-탄을 사용하는 40mm 시위즈는 아직 검증받지 못했습니다.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결정적인 무기라면 좀 무리를 해서라도 채택할 수는 있어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는지가 제일 중요한 최후 방어 무기에는 신기술을 접목하는 것은 그리 현명한 선택이 아닙니다. 이 마지막 무기가 우리 장병들의 최후의 목숨줄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군사 선진국들도 차세대 군함에 각종 신무기를 탑재하더라도 시위즈는 30mm 기관포용으로 장착하는 것이 이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과거 대한민국은 무기를 살 줄만 아는 국가로 인식됐습니다. 또 외국 방산업체의 일방적인 갑질에도 제대로 된 대응도 못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점차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한국이 추진하는 시위즈가 개발된다면 이 분야에서만은 세계 최정상의 기술을 보유한 국가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일본이 5조 원을 들여 건조하겠다는 이지스함은 사실 급조된 근함입니다. 지난 수년간 일본을 뒤흔었던 방산 스캔들을 수습하기 위해 부랴부랴 기획된 땜빵용 군함인데요. 이 방산 스캔들 사건의 주인공은 우리도 잘 알고 있는 이지스 어시오입니다. 이지스 어시오는 북한의 핵 개발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이 준비했던 지상 설치형 이지스 레이더입니다. 사실 일본은 우리만큼이나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시달렸습니다. 끄덕그럴 게 지난 20년간 북이 미사일과 핵무기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틈만 나면 일본의 머리 위로 미사일을 날려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이지스함이 맡은 주요 임무 중 하나가 북한 미사일의 추적일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선 일본의 이지스함이 모자랍니다. 현재 일본의 이지스함은 총 8척이 있습니다. 1990년대 건조된 공고급 이지스함 4척, 2000년대 건조된 아타고급 이지스함, 그리고 마지막으로 2021년 3월 취역한 마야급 이지스함 2척입니다. 숫자만 보면 상당히 많아 보이는데요. 그리고 이 정도 전력이면 우리 한국의 이지스함 전력보다 2배가 넘는 수량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이지스함 보유량은 총 4척입니다. 2000년대 건조된 세종대왕급 3척과 세종대왕급을 개량한 정조대왕급 1척이 있으며 그중 정조대왕함은 아직 전력화까지 2년가량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일본은 왜 이렇게 많은 이지스함을 보유한 것일까요? 정답은 일본 열도의 구조에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일본이란 나라는 길쭉한 지형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도의 절반이 드넓은 태평양과 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영해가 굉장히 넓은데요. 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함대가 분산되어 있습니다. 도쿄를 수비하면서 유사시 전략예비대로 쓸 수 있는 제1호위대군이 있고 규슈 사세보에서 오키나와를 사수하고 제주도를 경계하는 제2호위대군 마이주르에서 블라디보스크의 러시아 해군을 견제하고 북한의 미사일을 경계하며 독도 등에 투입되는 제3호위대군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차하면 어디에든 지원을 갈 수 있는 제4호위대군에 각기 2척의 이지스함이 배정되는데요. 그래서 일본의 이지스함 전력 중 북한의 미사일을 감시할 수 있는 것은 마이주르에 있는 제3호위대군의 공고급 3번함 묘쿄와 아타고급 1번함 아타고뿐입니다. 그런데 동해는 아주 넓습니다. 고작 2척으로 동해 전체를 감시하고 한국과 러시아 해군을 감시하고 북한의 미사일까지 잡아내는 것은 미국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본토 북부 아키타현과 남부 시모노세키현에 지상형 이지스 체계인 이지스 어슈를 설치해 각 호위대군 소속 이지스함의 부하를 줄이기로 결정했습니다. 마침 미국에서 좋은 레이더도 나왔습니다. 바로 스파이7 이지스 레이더입니다. 스파이7 이지스 레이더는 지라갈륨 소자를 이용한 차세대 이지스 레이더입니다. 미국의 주력 이지스함 알레이버크급 플라이트3에 탑재되는 스파이6 레이더와 치열한 경쟁 끝에 떨어져 미국 이지스함에 탑재되지는 못했으나 성능만은 결코 부족하지 않은 굉장히 우수한 레이더인데요. 그래서 일본은 이 스파이7과 미일이 공동 개발한 SM3 블록2A를 결합해 탐지와 요격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강력한 지상방공망인 이지스 어쇼를 만들려 했습니다. 예산이 좀 들어도 레이더 소자를 일본산 지라갈륨 소자로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1만 톤 내의 만재 배수량을 가진 이지스함 한 척당 2에서 300명의 인원이 필요한 것에 비해 이지스 어쇼는 인력 소모가 거의 없어 인구 감소에 따른 병력 부족에 시달리는 일본에게는 굉장히 좋은 선택지 같았습니다. 그래서 2017년에 스파이7 레이더를 주문하고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사업은 얼마 안가 파국을 맞았습니다. ICBM을 방어할 수 있는 SM3 미사일이 고도 상승을 위해 사용하는 다단 추진체의 파편이 지상으로 추락해 민가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사업 비용이 계속 끝을 모르고 폭등하면서 비리 논란이 일었습니다.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일본 국회 야당의 반발로 인해 일본 내 여론은 이지스 어쇼에 대한 반대가 극심해졌는데요. 결국 일본은 2010년 6월 16일 이지스 어쇼 도입을 중단하기로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스파이7 레이더의 도입을 취소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이지스 어쇼를 설치할 예산으로 차세대 이지스함을 도입하겠다고 선언했는데요. 이번에 발표된 2척의 이지스함이 바로 그 이지스함입니다. 그런데 전세계군 전문가들은 일본이 대체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다는 반응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엄청난 덩치 때문인데요. 이번에 일본이 발표한 이지스함은 앞서 설명드렸듯이 전장 210m, 전폭 40m의 거함입니다. 통상적으로 40m의 전폭은 전투함에서 정말 황당한 구조입니다. 미국의 아메리카급 강습 상륙함과 비교해보면 이를 쉽게 할 수 있는데요. 만재 45,000톤 규모인 아메리카급 강습 상륙함은 전장 257m, 전폭 36m입니다. 그런데 이는 비행갑판 때문에 폭이 늘어난 것으로 흘수를 기준으로 할 때는 32m인데요. 33m 통행 제한이 있는 파나마 운하를 지나기 위해 크기를 제약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일본이 만들 자칭 구축함이 20대의 F-35B를 운용할 수 있는 만재 45,000톤짜리 강습 상륙함보다
폭이 훨씬 두껍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아메리카급보다 40m나 짧은 전장을 고려했을 때 배수량이 더 크지는 않겠지만 고속으로 움직여야 하는 구축함의 함량은 절대로 아니란 것입니다. 게다가 더욱 이상한 건 승무원의 숫자입니다. 2만 톤급 구축함을 고작 110명이 운영하겠다고 한 것인데요. 만재 12,000톤인 정조대항함과 마찬가지로 만재 1만 톤에 가까운 미국의 최신 이지스 구축함 알레이버크 플라이트 3의 승조원이 300명인 것과 비교하면 아무리 자동화를 적용했다고 해도 납득하기 어려운 수치입니다. 이 때문에 큰 논란이 일었는데요. 그런데 이런 성능 재원으로 파악할 수 있는 배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합동화력함입니다. 현재 일본은 이지스함과 합동화력함을 결합한 바다의 미사일 캐리어를 만들려 한다는 것이 밝혀졌는데요. 그 근거 중 가장 첫 번째는 바로 러시아의 의심입니다. 수년 전 러시아는 앞서 말한 이지스 어쇼어가 중거리 미사일 조약 INF의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지스 어쇼어가 언제든 공격 무기로 전환될 수 있다는 것이었는데요. 여기에는 상상도 못할 일본의 음모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러시아는 일본이 요격 미사일이 아니라 공격 무기를 배치하려 했다며 일본을 비판했습니다. SM-3 미사일을 탑재한다는 명분으로 일본판 토마호크 미사일을 배치하는 방식으로 공격 무기를 확보하지 않겠다는 평화헌법을 우회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게 실제로 SM-3와 토마호크는 그 스펙이 거의 비슷합니다. 사거리, 무게, 직경이 큰 차이가 나지 않는데요. 일본의 우수한 로켓 개발 능력을 고려할 때 SM-3 발사대라고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나라는 알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이지스 어쇼 대신 이번에 나오는 신형 이지스함에도 그대로 적용되는데요. 일본은 이 이지스함에 핵미사일 요격용 SM-3와 사거리 1000km 이상의 순항미사일을 함께 싣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한마디로 방어에 치중한 이지스함이 아니라 공세에 집중한 합동화력함을 만들어 공격 전력을 확보하겠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런 일본의 의도를 바탕으로 일본의 신형 이지스함의 정체를 짐작하는 게 가능합니다. 바로 이놈입니다. 2016년 헌팅턴 잉걸스가 내놓은 샌안토니오급 상륙 성광 기반 이지스함인데요. 전장 208m, 전폭 32m, 만재 25,000톤인 샌안토니오의 머리에 A사 레이더로 된 통합 마스트와 280살의 수직 발사관을 단 괴물군함입니다. 이 자료만 보더라도 일본이 공개한 스펙과 거의 유사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설계보다 폭가 전장이 늘어났다는 것을 고려할 때 일본은 300셀 이상의 수직 발사관이 탑재된 미친 군함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이 군함이 동해에 배치된다면 단 한 척만으로도 우리 동해를 사수하는 대한민국 제1함대를 전멸시킬 수 있을 정도로 미친 화력을 갖습니다. 그나마 속도가 느리고 탐지가 쉬운 상류 함형 함체라 잠수함으로 잡기 쉽다는 게 유일한 위안인데요. 하지만 그마저도 어려운 게 대잠 전력 많은 미국에 맞먹는 게 일본 함대의 저력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의 선택지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KDDX 중구축함 계획을 앞당기는 것뿐인데요. 현재 우리 해군은 2030년대 초반까지 12척의 신형 호위함 FFX-3, FFX-4와 6척의 한국형 차기 구축함 KDDX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특히 이 중 구축함 6척은 신규 전력이며 여기에 더해 정조대항급 3척을 더하면 우리 구축함 전력이 세종대항급 3척과 KD2 6척으로 구성된 현재 9척에서 18척으로 크게 늘어나게 되는데요. 하지만 앞서 말한 일본의 괴물 이지스함을 상대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 때문에 국내 일각에서 문제가 많은 KD2를 조기 퇴역시키고 KDDX의 후속 계획인 한국형 중구축함 사업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만재 배수량 15,000에서 2만 톤 정도의 초강력 구축함을 3에서 6척 정도 배치하면 일본이 만든 괴물 이지스함을 맞상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 해군이 국수 뽑듯이 찍어내는 대함대에도 당당히 맞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이런 주장을 뒤엎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1906년 영국의 한조선소에서 가공할 군함이 진수됐습니다. 군함의 이름은 두려울 것이 없는 자라는 이름의 드레드노트였습니다. 만재 21,000톤에 12인치 300mm 이연장함포 5기를 무장한 이 괴물 전함은 이전까지 그 어떤 전함으로도 상대가 불가능한 말 그대로 괴물 군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드레드노트에 맞서려면 오직 드레드노트만이 상대가 가능했는데요. 이 때문에 엄청난 건함 경쟁이 시작됐습니다. 이로 인해 이전의 전함은 순식간에 퇴물로 전락했고 이 경쟁은 이후 30년에 걸쳐
드레드노트급, 초 드레드노트급, 탈조역 전함이라는 형태로 이어졌습니다. 반면 2007년 5월 25일 대한민국이 세종대왕급 이지스함 구축함을 취역시키면서 군함의 기준이 변했습니다. 1922년 워싱턴 조약 이래로 만재 톤수가 1만 톤이 넘는 군함은 순양함으로 취급한다는 분류가 무색하게 세종대왕함의 뒤를 이어 만재 13,000톤인 중국의 055형 구축함과 만재 16,000톤인 미국의 주멀트급 구축함이 등장하면서 군함이 점차 거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무리 적게 잡아도 2만 톤 중반의 규모로 건조될 괴물 전투 구축함까지 등장했습니다. 또 최근 들어서는 구축함뿐만 아니라 호위함까지 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만재 1000에서 3000톤 정도의 군함을 호위함이라 불렀습니다. 그래서 만재 3900톤인 KD-1 강개토대왕급과 만재 5500톤인 KD-2 충무공 이순신급 구축함은 어엿한 구축함으로 분류됐습니다. 그런데 최근 만재 7400톤급 컨스텔레이션, 만재 5500톤 모가미 등 웬만한 구축함만한 호위함이 등장했습니다. 즉 현대의 해상전투함들은 완전히 달라진 체계가 된 것입니다. 이런 추세를 고려했을 때 우리 군 역시 군함의 규모를 키울 필요가 매우 커졌습니다. 다행히 현재 우리 해군의 건함 계획은 매우 알차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술 성숙도에 딱 맞춰지도록 철저하게 계단식으로 진행 중인데요. 먼저 지난 7월 28일 진수된 정조대왕함에 이어 차기 호위함 FFX-3가 내년 3월 진수됩니다. 만재 4,100톤의 중구축함 체급으로 통합 마스트가 장착된 최초의 국산 전투함이 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FFX-3 1번함 건조가 마무리되자마자 2023년부터 곧바로 FFX-4의 건조가 시작됩니다. FFX-3 건조에서 얻은 단점을 피드백해 경하 4,500톤, 만재 5에서 6,000톤의 구축함급 호위함이 되는데요. 이 6척이 해역 함대의 KD-1 강개토대왕급 3척을 대체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통합 마스트 추진체계 같은 최신의 기술을 완벽히 체득한 다음 경하 6,000톤, 만재 8,000톤인 한국형 차기 구축함 KDDX 6척을 2025년 내 건조해 2028년 이내로 일본함을 전력한다는 방침인데요. 이 정도면 우리 해군은 철저한 계획하에 공백 없이 해상 전력을 키우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8년 KDDX 일본함의 전력화가 마무리되므로 원래대로라면 한국 해군이 일본 해군을 바짝 쫓으며 존재감을 발휘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2만 톤급 이지스함 2척이 정말로 2028년까지 인도된다면 한일 격차는 그대로 유지되거나 오히려 더 벌어지게 됩니다. 이 때문에 기존에 계획한 중구축함 건조를 앞당겨야 한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아무리 늦어도 2025에서 26년 사이에 기본 설계를 마무리 짓고 2027년 사이에 건조를 시작해서 2030년이 되기 전까지 전력화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요. 그래야지 늦게나마 한일 해군력 격차를 다시 좁힐 수 있고 미친 듯이 늘어나는 중국 해군을 견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행히 시점상으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건조가 시작된 2028년이면 통합 마스트가 적용된 군함이 10척 이상, 전기 추진 체계가 적용된 전함이 수척 이상 건조됐을 시점입니다. 또 국산 함대공 유도탄투와 초음속 대한미사일 등 우리 군이 보유한 각종 신무기가 개발 막바지에 접어들거나 양산을 시작할 시점인데요. 그러므로 늦어도 2028년 사이에 건조될 중구축함은 수십 년간 축적된 군함 기술과 각종 무장이 적용된 최강의 완전 국산 전투함으로 건조될 수 있습니다. 구축함의 건조 트렌드를 고려할 때 15,000에서 2만 톤 사이의 군함을 200에서 300명 정도가 운용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한국의 중구축함과 일본의 신형 이지스함 중 어느 군함이 더 우수할까요? 정답은 간단합니다. 바로 한국의 중구축함입니다. 지금까지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할 때 일본의 이지스함은 말만 구축함입니다. 상륙함 선체를 기본으로 했기 때문에 아무리 빨라야 20노트, 그러니까 시속 40km 이상으로 움직일 수 없으며 함수 소나나 헐마운트 소나 같은 선체 소나를 사용하지 못하므로 대접 역량 역시 크게 떨어집니다. 또 구조상 램이나 CG 같은 최후 방어 수단이 상당히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속도가 안 나오니 30노트까지 가속하는 항모를 호위할 수 없고 근접한 스텔스기의 공대함 미사일 발사 같은 기습에 취약하며 잠수함을 상대로는 떠다니는 관짝밖에 안 될 함정입니다. 하지만 그나마 넓은 갑판 덕에 헬기 탑재력이 우수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래서 대잠 헬기, 소해 헬기를 운영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인 수준입니다.
이래서야 사실상 순항미사일과 대한미사일을 쏘는 발사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반면 한국의 중구축함은 구체적인 설계가 확정되지 않았으나 중구축함이라는 정체성만으로도 일본의 이지스함을 압도할 수 있습니다. 더 커지고 발전된 함수소나는 압도적인 대잠 능력을 발휘할 것이고 신형경 어뢰와 홍상어 대잠 로켓으로 적잠수함을 확실히 격침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텔스를 고려한 선체와 통합 마스트는 함정의 은밀도를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또 MFR 레이더와 EOTS 센서가 있는 CEJ2가 갑작스럽고 가까운 위협에 즉각 대처가 가능합니다. 정리하자면 대잠, 대지, 대공 임무는 물론 호위와 구조, 그리고 해적 소탕과 초계 등 모든 임무를 완벽히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사람이 없습니다. 낮은 대우와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해군의 인력 부족과 인재 유출이 늘어나면서 고속정 같은 중요도가 떨어지는 함정에서 인력을 감축해야 할 지경입니다. 이렇게 되면 해군의 계획에 따라 사람이 많이 필요한 포항급이나 울산급 같은 구식함을 퇴역시켜도 KDDX 도입에 필요한 인력을 확충하는 게 한계일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기술도 있고 돈도 있지만 정작 태울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은 정말 개탄스러운데요. 하지만 그렇다고 방법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KD2의 조기 퇴역입니다. KD2 충무공 이순신급은 만재 5,500톤의 대형함이자 명실상부한 우리군의 주력 구축함입니다. 아덴만의 여명작전에서 활약했던 청해부대 기함 역시 KD2 충무공 이순신급 구축함 중 하나인 DDH-981 최영함입니다. 한국형 수직미사일 발사관 KVLS-24셀과 미제 마크 41 VLS 31셀로 구성된 총 56셀의 수직 발사관과 각종 무장으로 중무장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세계 최초로 다층방공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SM2로 중장거리 요격망을 구성한 뒤 림 116 램단거리 함대공 미사일과 SG-30 골키퍼로 겹겹이 방공망을 구성해 초음속 대한미사일 같은 기존 방어 체계로 방어가 어려운 무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요. 그러나 레이더가 문제가 됐습니다. 이 레이더가 아주 쓸모없는 레이더이기 때문인데요. SPS-49 레이더와 MW-08 레이더를 탑재한 KD2의 레이더로는 시스키밍 기능을 갖춘 적의 미사일을 제때 잡아내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한마디로 좋은 총을 든 장님이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래서 많은 이들이 KD2를 서둘러 최신 사양으로 개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구식이다 못해 어군 탐지기라는 비아냥을 듣고 있는 외산 MW-08, SPS-49, STIR-240을 서둘러 폐기하고 그 자리에 국산 SPS-50K나 통합 마스트를 달자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런 주장은 효율성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각종 레이더를 철거하고 그 자리에 첨단 레이더를 장비하려면 각종 무장과 연결된 배선까지 싹 뜯어 고쳐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신형 장비 사용을 위해서는 엄청난 전력이 뒷받침돼줘야 하는데 이것을 가능케 하려면 추진 체계와 엔진을 바꿔 전력 생산과 효율을 개선해야 합니다. 심지어 이렇게 한들 들인 노력에 비해 성능이 높아질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으며 설계 자체가 바뀌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필요 승무원 수도 크게 줄지 않습니다. 그런 주제에 개조가 까다로워서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쯤 되면 그냥 3배를 뽑는 게 나아 보이는데요. 그래서 KD2 6척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중구축함 6척으로 바꾸자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적은 병력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는 것인데요. 그도 그럴 게 현재 KD2는 이제는 호위함급에 불과한 5,500톤이라는 배수량임에도 불구하고 승조원이 무려 300명이나 필요합니다. 반면 이번에 진수된 정조대항함이 만재 12,000톤의 승무원 300명입니다. 단순 계산으로 2배 이상 인력 효율이 낮은 것인데요. 따라서 KD2를 같은 300명으로 충분히 운용할 수 있는 만재 15,000에서 20,000톤 규모의 중구축함으로 바꾸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혼란한 동북아 해양 정세를 고려하더라도 정작 대한민국 앞바다에서는 중국이나 일본도 절대 무력 행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상 꺼리투브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꺼리투브입니다. 그동안 보내주신 사랑과 응원으로 1편 출간에 이어 이번에 꺼리투브의 새로운 신작 세상에 밝혀지지 않은 현대무기 비하를 출간했습니다. 내용이 어려워 쉽게 다가서지 못했던 군사무기 이야기를 남녀노소 누구나 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모아봤는데요. 그 누구도 알 수 없던 현대무기 비하의 숨겨진 이야기를 이제 온라인 서점이나 가까운 서점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또 전문적인 군사무기 이야기를 알고 싶다면 꺼리투브 1편인 대한민국 육해공 군사무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